우리나라와 정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이곳은 지리적인 요인에 따라 또는 언어와 문화에 따라 남아메리카, 이베로아메리카 등으로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라틴 아메리카, 열정과 낭만이 넘치죠.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이면에는 상상 이상의 어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에 속한 나라들은 현재 공통적으로 하나의 문제를 겪고 있어요. 바로 빈곤. 2020년 기준 이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약 33%가 빈곤한 삶을 살고 있고, 이 중에서도 특히 13%에 달하는 사람들은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닌 아주 긴 세월 동안 라틴 아메리카의 뿌리를 내려왔다고 하죠. 그렇다면 과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빈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이 지역은 풍부한 지하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이른바 하늘이 선물한 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미지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는 정말 안타깝게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대륙이자 자원의 저주에 걸린 대륙, 또는 치안이 좋지 않은 대륙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라틴 아메리카의 뒷배경에는 과거 이 지역을 지배했었던 라틴 민족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존재했죠. 때는 시간을 거슬러 15세기경, 당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세계 곳곳으로 식민지를 넓혀가며 경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구는 둥글다, 서쪽으로 가자라고 주장하던 한 탐험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다름 아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죠. 콜럼버스는 스페인 여왕의 지원을 받아 대서양으로 항해를 시작했어요. 사실 이 항해는 각종 향신료가 있는 인도가 목표였다고 하지만 1492년 의도치 않게 카리브해에 도착한 콜럼버스는 또 하나의 거대한 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 당시 스페인은 포르투갈과 과거 카나리아 제도 남쪽의 모든 땅은 포르투갈의 땅이다 라는 내용의 알카소바스 조약을 맺고 있었거든요. 결국 스페인이 도착한 아메리카의 위치는 조약상 포르투갈의 영해에 속해 있었고, 이에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을 미 개척지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르투갈은 자국령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는 주장을 앞세워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돼요. 이로 인해 두 나라는 서로 다툼을 하게 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아예 새로운 선을 하나 더 그은 뒤 서쪽은 스페인, 동쪽은 포르투갈이 차지하는 곳으로 마무리하자는 또 하나의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조약이 바로 토르데시아스 조약입니다. 그렇게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해 식민지 영토를 넓히기 시작했어요. 다만 토르데시아스 조약에서 획정한 선이 브라질에 걸려있어 포르투갈 또한 아메리카 대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요. 이후 서구 열강들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금, 다이아몬드, 사탕수수 등의 풍부한 자원을 유럽으로 옮기기 시작했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유럽의 정복자들과 선교사들은 라틴 아메리카로 유입되었죠. 그리고 이 움직임은 라틴 아메리카의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로 이주한 정복자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에게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제대로 된 임금조차 주지 않은 채 고된 노동을 시키고, 면역력이 없던 원주민들에게 새로운 질병을 옮기는 등 라틴 아메리카의 노동 인구를 크게 감소시켰어요. 결국 당시 유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던 식재료 중 하나인 설탕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유럽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어떻게 해서든 확보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해결책으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노예무역입니다. 이들은 유럽에서 생산된 술, 맨죽물 등의 물건을 싣고 아프리카로 가서 노예와 교환한 뒤 아메리카로 가서 이 노예들을 자원과 교환했어요. 그리고 유럽으로 되돌아가서 작물을 되파는 이른바 삼각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영국과 네덜란드는 뒤늦게 식민지 전쟁에 뛰어들었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아메리카에는 더 다양한 인종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메리카에는 계급사회가 자리잡기 시작했죠. 유럽 귀족 출신의 순수 혈통인 페닌술라르, 아메리카 대륙에서 태어난 백인 크리오요, 백인과 원주민 사이에 메스티소, 백인과 흑인 사이에 물라토, 마지막으로 원주민 인디오. 이 중에서 권력을 잡고 있던 것은 당연히 유럽 귀족 출신의 페닌술라르였어요. 이들은 각 계급에 따라서 차별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낮은 계급에 대한 억압과 탄압은 점점 더 심해져 갔죠. 그러나 유럽에서 벌어진 프랑스 대혁명 이후 181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중남미 각 지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네, 다름 아닌 독립의 바람이 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독립을 주도했던 이들이 엘리트 계급 출신인 크리오요와 카우디오라는 군대였죠. 사실 크리오요는 백인이었지만 단지 아메리카 대륙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왔고, 이로 인해 불만이 쌓일 만큼 쌓여 터져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독립 과정에서는 특히 대표적인 해방자라고 불리는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북쪽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의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시몬 볼리바르, 남쪽에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등에서 진두지휘했던 산 마르틴. 이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휘젓고 다니면서 차례대로 독립을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약 300년 동안 이어진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라틴 아메리카는 꽃길만 걷나 싶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독립을 주도했던 산 마르틴이 아메리카를 떠나고 시몬 볼리바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리더의 자리가 비어버린 거예요. 아무래도 너무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겪었다 보니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나의 나라로 뭉치다니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 중심에는 각 지역에서 이름 좀 날린다고 하는 기득권 세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기득권 세력들은 독립을 주도했던 크리오요와 카우디오에서 활약한 장군들이에요. 이들은 리더의 자리가 공석이 되자 너도 나도 각 지역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다툼을 시작했고, 그 결과 중남미 대륙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듯 수십 개의 나라로 분열되었죠. 자, 그래도
이제 완전한 독립을 이뤄냈겠다. 각자 할 일 하면서 나라 발전을 위해 힘쓰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사실 이 상황은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이 아닌 일부 계급의 독립과도 같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급을 중심으로 독립하게 되니까 독립 이후에도 기득권 세력들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힘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식민지 시대와 다를 바가 없던 거예요. 게다가 이들은 정치를 해본 경험이 워낙 부족했기에 안정기에 접어든 유럽 국가의 형식을 본보기로 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도시 문화를 가져오기 위해 유럽 이주민들을 받았는데 이때 인종주의까지 함께 유입되게 됩니다. 이후 부패한 정치인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제도를 바꾸기 시작했죠. 그렇게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나라에서 모든 산업과 경제적인 이득은 오랫동안 소수 엘리트 집단의 부를 위해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격차를 더더욱 벌리게 되죠.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독립 이후 권력의 분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때문에 권력을 다수에게 분배하고 헌법을 통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줬어요. 이는 곧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의견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발명과 특허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죠. 이건 라틴 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고요.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를 시들게 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풍부한 자원 때문이었어요. 현재 라틴 아메리카 곳곳에서 주력하는 산업과 광물을 살펴보게 되면 브라질 커피, 베네수엘라 석유, 칠레 구리 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가 경제 발전에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라틴 아메리카에 속한 나라들은 자원과 산업을 개발할 능력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 독립은 했지만 주변국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수출 위주의 경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곤 우리에게도 익숙한 FTA, 즉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게 되죠. 당시 라틴 아메리카에는 FTA를 체결한 이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유는 풍부한 자원과 산업이 모두 대기업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들은 단기간에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었지만 인플레이션과 다른 산업들과의 불평등 문제 등을 야기하면서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죠. 결국 라틴 아메리카는 전반적인 산업 기반 자체가 부실해졌고 농산물과 자원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져 외부 영향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이로 인해 풍부한 지하 자원과 무역 자유화가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 발전을 도운 건 사실이지만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과 빈부격차 문제를 극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이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최근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는 문제가 라틴 아메리카를 위협하고 있어요. 바로 기후변화. 아직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 나라들은 농산물 재배와 수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지역별 농업 생산량이 감소하고 자국에서 식량 수급을 제어할 수 없으니까 세계 식량 가격에 따라 물가가 더 요동치고 있죠. 그래도 중남미 국가에서 빈곤과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긴 합니다. 학생들의 의무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마다 인터넷 보급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 지원 정책도 펼치고 있어요. 또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다양한 경제 협력체를 창설하기도 하고 보건 의료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식민지 시절부터 쌓아온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연 앞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